원주 해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와 법 교과서 정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줄 보실게요. 민주주의란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였죠. 민주주의의 기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바로 직접 민주정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는 형태의 민주주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점이죠. 그야말로 성인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민주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요, 절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희미해졌다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근대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3대 사상, 우리 교과서에 천부 인권사상과 사회계약설, 그리고 계몽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능의 단골 주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천부 인권사상은 우리 교과서 왼쪽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바로 천부 인권인데요. 이 천부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신성한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계약설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 필기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회계약설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첫 번째 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루소가 있습니다. 이 세 학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될 거예요. 자, 이 홉스가 주장한 내용을 제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홉스는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즉 자연 상태를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홉스는 국가가 없던 시절, 즉 자연 상태에서는 야만스러운 상태만이 존재하는 전쟁 같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네, 바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의 운영 방식을 좀 특이한 내용으로 주장합니다.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을 누구에게 모두 넘겨요? 네, 군주, 즉 통치자에게 모든 주권을 넘기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통치자가 모두 가져가게 되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홉스의 주장은 전부 양도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바로 홉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절대적 권력자에 의한 전대 정치를 주장합니다. 국민의 모든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도하고 넘기자는 거죠. 자, 그러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바로 군주가 가지고 있게 되지요. 그래서 홉스의 주장은 바로 군주 주권제를 확립하는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로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로크는요,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 즉 자연 상태에서도 국민들은 이성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쓸게요. 이성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타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바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만듭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까요? 로크에 의하면요,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통치자에게 권리를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양도합니다. 그래서 홉스의 내용과는 다르게 일부 양도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주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군주는 국민을 대신해서 오로지 무엇만 할 뿐? 집행만 할 뿐이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로크는 입법권과 그리고 집행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로크가 주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는 무엇일까요? 국민을 대신해서 집행한다라는 의미에서 간접 민주정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점에서 입헌군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크의 주장 중에서 이 간접 민주정치와 입헌군주제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로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국민들은 자신들 권리의 그 일부만 군주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 즉 주권은 국민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때요? 군주가 실정을 하게 되면 바로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이어서 마지막 루소입니다. 루소는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선한 본능과 그리고 선한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적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매우 불평등해졌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불평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필요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루소는 국민 모두가 이 일반 의지에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합니다.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이 직접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홉스는 군주 주권제를 주장했지만 반대로 루소는 국민 주권제를 주장했습니다. 자, 직접 민주정치, 국민이 스스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면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네, 바로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와 국민 주권제는 바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들 학자의 이론들 중에서 핵심 단어를 모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요, 지문이나 보기를 만들 때 이 핵심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핵심 단어들과 그리고 어느 학자의 이론인지를 잘 기억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문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홉스에서는요,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이런 표현과 그리고 전제정치, 군주주권제라고 하는 키워드 중요하고요. 로크는 뭐니 해도 저항권 그리고 이성이라는 표현도 잘 눈여겨보시고요.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했다. 간접 민주정치를 주장했다. 입헌군주제의 시초가 되었다.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루소는 선한 본능, 선한 의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일반 의지라고 하는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요. 직접 민주정치, 국민주권제도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넘겨보겠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의 이론들 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요. 이런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근대 시민혁명들의 역사가 이 교과서 연표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눈여겨 살펴보세요. 홉스의 이론, 로크의 이론, 그리고 루소의 이론까지 1689년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으로부터 딱 100년 후에 일어났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 시기와 특징은 중학교에서도 배우셨고요. 1학년 때도 배우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교과서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서 국민들은 간접 민주정치, 즉 대의제를 이루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서 정치가 행해지는 법의 지배를 확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요,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지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의제에서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정치 과정에서 누구를 제외시켜요? 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실게요. 여성과 노동자, 농민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갖지 못했고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여성과 노동자, 농민들은 참정권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진 정도, 재산의 정도, 부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했다라는 것이 한계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권 확대 요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영국의 노동자 계층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도 시작됐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서면 흑인 민권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모두 보통선거의 도입으로 선거권 확대를 제도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법이 최근 개정됐습니다. 이제 만 19세부터가 아니라 만 18세부터 참정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땀과 눈물로써 선거를 통해서 얻어낸 아주 소중한 참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역시 주권의식과 참정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넘겨보실게요. 참정권과 보통선거가 성장해온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과서 또 넘겨갈게요. 이어서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입니다. 교과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이요. 자, 법치주의란 국가의 운영이 의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법치주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른쪽에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 내용의 정당성이나 민주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줄쳐보고 넘어갈까요? 자, 형식적 법치주의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요. 외형상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합법성만 강조한다. 법률 자체의 목적이나 내용은 빠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그 내용이 민주적이냐, 정당하냐 이런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만 강조해요? 바로 합법성 이 내용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형식적 법치주의의 예는 교과서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독일의 수권법
사법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차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